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일로 예정된 공수처의 2차 추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관련 자료와 대리인 위임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핵심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모의로 추정되는 수첩 메모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 상황에만 운영되는 한강 검무소를 사전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령관의 계엄 사전보의 정황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 탄핵안도 표결에 붙여질까요? 오늘은 민주당이 정한 국무총리 탄핵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지노선이었죠. 그동안 말을 아끼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궁지에 몰려서인지 국무회의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원식 의장이 나서달라고요. 그러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내란 대행이 되는 거냐며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듯 했던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뒤늦게 다시 탄핵을 보류한 겁니다. 대체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부터 김세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특검법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처음으로 직접 언급하며 국회의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하기를 기대야 한다고 부탁했습니다. 계속되는 민주당의 탄핵 압박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도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두 개의 특검법이 법률적, 행정적으로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여러 가지 법리 해석에 관한 이견이 첨예한 만큼 국회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견을 조정해달라며 같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방 실장은 오는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합의체에서 정치권이 의제 제한 없이 함께 결론을 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죠. 그럼 왜 오늘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은 걸까요? 원래는 이르면 2주 안에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지막 기회로 제시하면서 또다시 판단을 미룬 겁니다. 이기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하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탄핵을 당론 채택했습니다. 국민명령 거부하고 내란 대행 자임하는 한덕수를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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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실제 추진은 또 보류했습니다. 당초 오늘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후반 표결까지 붙인다는 계획이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즉시 임명하라는 조건입니다. 국회 의결이 있을 때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빨리 신속하게 내란이 종결되는데 적극 협조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준비했던 탄핵안에는 총리로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거부권을 건의한 것과 내란에 동조한 점, 권한대행으로서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지연한 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권한대행에 대한 기대가 깨져 당내 탄핵 신중론이 사라졌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혀 출범을 앞둔 국정협의체의 원활한 가동도 불투명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를 놓고 여야의 기싸움은 계속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사실상 대통령으로 보느냐, 총리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족수가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실상 야당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도 대통령과 마찬가지인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016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서 기준이 제시됐다는 입장입니다. 2분의 1 요건으로 탄핵하는 것은 성립되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고. 민주당은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명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고 확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2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둡니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 이전 직무를 수행하는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와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 정족수의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 몫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회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 등등을 잘 참고해서. 하지만 이 같은 상황 정리에도 여당은 입법조사처장이 사실상 민주당 임명기관장이라는 입장을 내며 수긍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탄핵 정족수 공방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국면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치부 김도영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그동안 한 권한대행 탄핵을 시사하긴 했지만 이렇게 날짜를 콕 집기는 또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국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만 하더라도 탄핵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은 내놓지 않았는데요. 맞아요. 네, 오늘 한 권한대행의 이른바 쌍특검법 관련 국무회의 발언이 결정적인 배경으로 보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 등을 두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거나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민주당은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과 협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상 한 권한대행이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판단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협상은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마저도 한 권한대행의 말을 따르지 않은 거잖아요. 동의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특검법 모두 국회 논의를 거쳐서 넘어간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의 일을 하면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이 됐든 수용하든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를 판단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원식 의장은 탄핵으로 인한 혼란만은 막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우 의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한 것도 탄핵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네, 실제로 민주당이 오늘 탄핵안을 발의하려다가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발의를 미뤘죠. 네. 우 의장이 그 사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 이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민주당은 151석으로 충분하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보셨지만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사유로 총리 시절 직무 그리고 권한대행 직무까지도 넣어놨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탄핵하든 총리로 탄핵하든 151석으로 통과시키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떻게 할까요? 버티게 들어갈까요? 네, 버티거나 사퇴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겠죠.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다 해도 사실 사표를 수리할 주체가 없다 보니 자진하야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도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당 법률자문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포함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탄핵소추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류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만 일이 엄청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장 헌법재판관 3명의 추가 임명도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렇죠. 헌재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말 권한대행이 탄핵당해서 또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고 해도 또 같은 상황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국정을 무력화하지 말고 차라리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법을 만들면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정치 문제가 사법의 문제로 넘어가는 게 아주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김도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한 날이 바로 내일 크리스마스 날이죠. 예상대로 윤 대통령 측이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혹시 실무를 맡을 변호인을 구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러니까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두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출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직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1차 출석에 응하지 않자 내일 오전 10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먼저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레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을 하루 앞둔 만큼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를 내비쳤지만 출석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입니다. 공수처는 출석 불응 시 신병 확보도 검토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도 탄핵 심판과 관련된 자료는 물론 대리인 위임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된 변론 준비 기일엔 국회 측 대리인만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럼 그날 탄핵 심판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강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임장을 제출하며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위임장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법무법인 LKBN 파트너스 외 6곳이 선임되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가 오늘까지 요청한 포고령과 국무회의록은 물론 대리인 위임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의 생각이라면서 헌재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고 한 지가 지금 아직 열흘도 채 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서두느냐. 석 변호사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것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논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가 내놓은 시간표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27일 변론 준비 기일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일을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되면 인정이 되면 속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나오지 않으면 준비 기일에선 다음 기일 날짜만 조율하고 마칠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첫 변론 준비 기일 진행과 추후 재판 일정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의 병력들을 투입시킨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현재 계엄 주동자 중 하나로 지목돼 구속돼 있죠. MBN 취재 결과 이 사령관이 계엄 당일에 한강대교에 있는 비상주 검문소를 사전 점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력들이 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길이죠. 서울 주요 다리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검문소 역할을 하는 건물들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갔던 겁니다.
평소에는 검문소 역할을 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이 다리 검문소만 지나면 바로 용산 대통령실이 나오고 서쪽으로는 국회의사당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권영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강대교에 있는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관할 건물입니다. 서울에서 테러나 화생방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검문소 역할을 수행하고 군사경찰은 상주하지 않는 비상주 검문소입니다. 이곳 한강대교는 동작구와 용산구를 연결한 다리인데요. 다리만 건너면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까지 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를 거치면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로 이어지는 지리적 주요 거점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당일이었던 지난 3일 오전 11시쯤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이 이 검문소를 점검한 걸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당시 이 사령관이 현장 지도를 온다며 검문소 앞에 여러 명의 군사경찰이 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수방 사령관을 뜻하는 성판이 보이는 차량이 검문소 안으로 들어갔다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사시 이 검문소에 병력들을 투입하는 경우 대통령실과 국회 등으로 가는 길목을 틀어막을 수 있는 겁니다. 육군은 이와 관련해 작전 대비태세 점검과 장병 격려 등의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군이 체포한 주요 인사들을 이송시킨 뒤 수방사 비원 벙커에 가두려 한 의혹까지 드러난 가운데 계엄 당일 이 사령관의 행보에도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말씀드렸듯 수방사는 계엄날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고 국회 장악 등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결국 수방사령관은 직무 정지된 이후 구속됐죠. MBN 취재에 따르면 수방사령관이 직무에서 배제된 6일 직후 경찰이나 검찰보다 먼저 누군가에 의해서 핸드폰을 압수수색당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방사령관이 대기하고 있던 곳은 지상작전사령부였는데 여기는 조사 선상에 아예 오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이어서 강재묵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계엄 당일 특전사와 방첩사는 국회 진입과 체포조 운영 등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반면 수도방위 사령부는 국회 장악과 구금 장소로 비원 벙커 제공을 담당했습니다. 비원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군을 동원한 모습이 생방송으로 포착됐고 다양한 증언이 나오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 역시 즉각 직무 배제되고 지상작전사령부에서 대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취재 결과 지작사 별도 사무실에서 대기하다 휴대전화 등 관련 사안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바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진우 사령관의 대기 장소였던 지상작전사령부 측은 되레 각종 의혹이 몰리자 부대나 사령관이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2.3 계엄 당시 화상회의에 참석했던 강호필 지작사령관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날짜별 행선지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지난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도 군 병력이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 투입된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공관에 복귀하는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는 건 아니었는지 2차 계엄 가능성은 없었는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새벽 1시 42분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담장 바깥쪽을 촬영한 CCTV 영상입니다. 사복 패딩 점퍼를 입은 2명의 남성이 앞장서고 군인들이 뒤따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8분 뒤인 새벽 1시 50분 공관 정문에 군복 차림의 군인 11명이 나타납니다. 주변을 살피며 대화를 나누던 이들은 간격을 두고 자리를 잡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건 새벽 1시 2분. 의결 후에도 국회의장 공관에 군이 투입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들은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새벽 4시 30분에서 15분이 지난 4시 45분에야 철수했습니다. 최소 3시간 이상 공관 주변에 머물렀던 겁니다. 국회 사무처는 계엄군 투입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또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계엄군을 이끈 걸로 보인다며 국방부가 투입된 병력의 정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지역 경계 강화를 요청해
수방사 소속 비무장 병력 70명을 지원했고 의장 공관 주변에는 11명이 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복 남성은 한남동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순찰 병력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활동하며 계엄 날짜를 정해주었다고 하는 등 계엄의 기획자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엿새 만에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본인 수첩에 사살, 북한은 공격, 유도 등 메모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이 메모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회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유치장을 나섭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논의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된 뒤 오늘 검찰에 넘겨진 겁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모의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랑 직접 소통했습니까? 합수부와 별도의 수사단 꾸리려고 한 건가요? 노 전 사령관은 두 차례에 걸친 햄버거 회동으로 정보사 내 수사 2단을 조직하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군을 움직이려 했는데 경찰은 앞서 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들로부터 다수의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정치인과 종교인, 언론인 등의 실명과 함께 사살, 수거 등의 표현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을 확보해 계엄 준비 정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피사실 이 사실이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고의로 북과의 충돌을 일으켜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 전후 노 전 사령관의 행적을 밝혀줄 핵심 증거 중 하나인 휴대전화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방금 노상원 전 사령관이 두 차례에 걸쳐 햄버거 회동으로 정보사 내에 제2수사단을 조직하려고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제2수사단이 뭘까요? 계엄 이후 꾸려지는 합동수사본부와는 또 다른 조직인데 쉽게 말해서 군을 동원할 수 있는 별도의 사조직입니다. 이른바 롯데리아 2차 회동에 참석했던 구3회 제2기갑위원장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을 단장과 부단장으로 앉히려고도 했죠. 경찰 특수단이 이 두 사람을 입건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을 설계한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롯데리아 회동을 가졌습니다. 지난 1일에는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간부 2명이, 계엄 당일인 3일에는 구3회 제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이 자리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경찰 특수단이 구여단장과 방기획관을 입건해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내의 사조직인 수사 2단을 만들어 산하의 세계대대를 두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관, 연관급 현역 장교들로 구성한 군내 불법적인 수사단으로 내란 실행 불법 조직이라 할 것입니다. 구여단장과 방기획관은 60여 명 규모의 수사 2단 인사발령 문건에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회동에서는 정보사 주도로 2개 대대를, 2차 회동에서는 국방부가 1개 대대를 만들려고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방기획관과 구여단장은 계엄 선포 뒤 판교에 있는 정보사 100여 단 사무실에 대기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경찰은 유사시 전차 부대를 동원하려고 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피의자로 전환된 만큼 윗선을 향한 수사 역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방첩사의 요청으로 인력을 보냈다고 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데 이번엔 검찰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계엄 때 검찰 역시 개입이 돼 있었다는 복수의 방첩사 요원들의 진술을 경찰 특수단이 확보한 겁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의 시작이 정성호 방첩사 1처장이라고 판단하고 입건까지 했는데 검찰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경찰 특수단은 최근 복수의 방첩사 요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계엄 선포 뒤에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일선에 하달했다는 게 요원들의 진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첩사 요원들은 과천 선관위 청사 인근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계엄이 해제된 뒤 철수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 관련 언급을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그들을 지원하라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경찰 특수단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정 1처장을 결국 입건하고 다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펄쩍 뛰었습니다. 여사령관과 정 1처장 등 방첩사 관계자 등의 진술과 관계자 수첩을 살펴봤지만 방첩사가 계엄과 관련해 검찰에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검찰의 계엄 관여 가능성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만큼 정 1처장이 경찰에 출석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라는 문구가 적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했고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4달을 넘어서 외환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생겼죠. 사회부 장동건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 기자, 외환죄라는 용어가 생소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내란죄는 주로 국내에서 벌어지는 체제 전복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네. 반면 외환죄는 외국과 연계한 반역 행위, 즉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형법상 무기징역이나 사형에까지 처하는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그럼 경찰이 윤 대통령에게 이 외환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네, 당장 외환죄를 적용하는 건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와 함께 외환죄 중의 하나인 일반 이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만큼 우선 관련 혐의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물풍선, 원점 타격, 무인기 투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에 의한 군사적 공격에 대한민국을 노출시킨 점. 처음에는 일반 이적 혐의 적용이 되겠느냐는 회의론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네. 그러다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하면서 상황이 급 반전했습니다. 수첩에는 북방 한계선 NLL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경찰은 북한과의 전시 상황을 만들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거를 기획했다고 봐야 할까요? 네,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2가지의 추정은 가능하다는 게 사정당국의 판단입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북풍을 기획해 노 전 사령관에게까지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게 아니라면 노 전 사령관 개인 차원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제안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고 실행에 옮기려 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두 상황 모두 북한을 연결고리로 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통상 외환죄는 상대 국가하고 연결고리가 있어야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이적죄를 적용하면 그럼 북한과 내통하지 않았더라도 이게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네, 일반 이적죄는 외환죄 가운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칠 때 적용되는 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네. 형법에서는 일반 이적죄 적용에 적국의 정부기관과 실제 내통을 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뿐 아니라 죄를 범할 목적으로 몰래 준비하거나 선동, 선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도 수사와 재판이 모두 가능해 관여 정황이 드러난다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내통을 하지 않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부 장동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회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채우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후보자 2명에 대한 청문회를 끝냈고 오늘은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까지 마쳤죠.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를 직접 추천해놓고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청문회에 불참했는데 정작 조 후보자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국민의힘은 여당 추천 몫의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도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주장은 무리하게 보일 수 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자 3명을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은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와 같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조 후보자는 또 윤 대통령이 계엄 명분의 하나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다 모두 인정이 되지 않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선관위에서 충분히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추천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불참한 것을 맹비판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명백한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 행위이고 노골적인 윤석열 구하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헌법재판관 새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 선관위가 특정 후보를 겨냥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그동안 게재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형평성 시비에 결국 입장을 번복했죠.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면 형평성 논란이 나오지도 결정에 번복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먼저 최돈희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문제점과 해결책 짚어드리겠습니다. 건물 앞에 현수막이 내걸립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정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걸려던 현수막인데 9일 만에 걸리는 겁니다. 그동안 선관위가 제동을 건 탓입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만큼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고 특정 대선 후보를 겨냥한 낙선운동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평성 시비가 잇따르자 선관위가 돌연 기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선관위가 현수막 문구로 전체 위원회 긴급 안건을 올려 당초 방침을 번복한 건 이례적입니다. 선관위는 탄핵 심판이 아직 진행 중이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기로 했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늦었지만 선관위가 국민의 뜻을 유념해서 공명정대한 관리자 역할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선관위 항의 방문 등 강경 대응까지 검토했던 국민의힘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명예훼손 의혹이 일고 있는 야권의 내란 공범 현수막에 대해 전수조사 중인데 이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결정 번복에 이번엔 민주당이 정치 공세에 오락가락하며 중립성을 벗어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 현수막에 대한 선관위 형평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선관위 입장을 들어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절로 생각나죠. 이 문제 취재한 정치부 최돈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 기자, 현수막 게재의 기준이 뭐길래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겁니까? 선거가 없을 땐 통상 정당법 37조를 따르는데요.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위해 사실상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현수막을 걸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조항이 공직선거법 제90조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겨냥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이번에 선관위가 적용한 법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선관위가 적용한 건 공직선거법 제254조입니다. 네.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본 겁니다. 문제는 현수막 문구로 이 법을 적용한 사례가 많지도 않고 선거 일정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을 적용하는 게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물론 선관위도 탄핵이나 조기 대선 같은 특수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 현수막을 어떻게 볼지 고민이 많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년 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민주당이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청산하자라는 문구를 내세웠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고 맞대응했는데요. 당시 선관위의 결정은 엇갈렸습니다. 이듬해도 논란은 반복됐습니다. 4.7 보궐선거 때는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은 불어댄 반면에 민주당의 일합시다는 허용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에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반면에 윤석열 거부권 통치 종식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들 모두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가 연상이 되냐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정치적 표현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는 있습니다. 지난해 헌재가 이와 관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도 있고요. 다만 해석하고 판단하는 건 결국 선관위에 달려 있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어느 선관위냐, 어떤 담당자냐에 따라 엇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선관위 결정 번복에 대해서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의 발언이 이를 반증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뭐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밖에 안 되네요. 지금까지 최돈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생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는 시작한 지 불과 5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여야가 서로에게 사과하라고 외치는 바람에요. 원래는 80여 개 법안을 심사하는 자리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는 별도로 하고 민생 법안 처리에 신경 쓰자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는 시작 5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고 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발언 때문입니다. 김용민의 발언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노골적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는 윤석열이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연대 책임을 갖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이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여 분 뒤 회의는 속개됐지만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그 내란범들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내란범이라고 부른 제가 죄인입니까? 동료 의원에게 이 내란죄의 공범들아 어디서 감히 이런 말을 해대는 그런 몰상식한 국회의원과 함께 민주당이 계엄 사태를 의식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하며 또다시 회의가 파행을 빚었지만 법사위는 오늘 하루 80여 개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어서 명태균 씨 의혹 관련 수사 속보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명 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 씨가 직접 통화한 녹음 원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분 반 정도 분량인데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보다 직접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경선을 도운 게 아니냐는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명 씨의 황금폰 등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녹음 원본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가 윤한홍, 권성동 의원이 김 전 의원 공천을 불편하게 여긴다.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없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겠다고 답한 겁니다. 검찰은 해당 통화 이후 약 40분 뒤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도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윤 의원과 윤 대통령의 해명과는 배치됩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공천자 명단을 보고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검찰이 결정적 증거가 담긴 새로운 녹음을 확보하며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파병돼 죽거나 다친 북한군이 3천 명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추산하는 것보다 3배 더 많은 겁니다. 또한 북한군의 파병은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이 먼저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영상은 평지로 보이는 곳에서 북한군이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심지어 북한군의 모습이 그대로 포착되기도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데는
드론 공격과 참호전 경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수훈련만 받았는데 지금 러시아에 가서는 보병 전술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북한군 사상자는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한국이 밝힌 1,100여 명의 3배 정도입니다. На Курщині є вже більше 3000 поранених та вбитих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солдатів. Росія їх просто утилізує у штурмах. Чому корейці повинні воювати за Путіна? 10,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북한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자는 북한군의 파병은 북한의 구상이었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것을 신속히 수용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러한 밀착 관계 속에 크렘린궁은 내년 5월 전승절 열병식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하면서 전승절 열병식 행사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핵심 기술 분야에서 전략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이제는 첩보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중국인들을 간첩 혐의로 잇따라 체포하자 중국도 외국 간첩들이 침투했다며 신고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해외 간첩이 SNS 댓글을 이용해 중국의 기밀을 빼돌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 사례들을 발견했다. 중국 국가안전부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공개한 내용입니다. 중국은 간첩들이 어떤 주제의 애호가인 것처럼 위장한 채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친구를 사귀는 방식으로 비밀을 정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违反相关规定，必将依法受到追究。广大人民群众如果发现相关线索，可以通过12339国家。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미국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간첩 혐의 수사가 잇따른 데 따른 맞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지난 9월 뉴욕 주지사의 보좌관이던 린다 순을 간첩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11월에는 70대 중국인에게 20개월형을 선고했고 지난주에는 다른 60대 중국인까지 붙잡았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과 독일 등 최근 서방에서도 중국 간첩 의혹이 잇따르자 중국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停止以所谓的间谍案进行操弄抹黑，切实保障在德中国公民的合法权益。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간첩 소식이야말로 중국과 서방 간의 첩보전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평가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최근 중국의 간첩 활동 의혹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경계심의 표현이라는 분석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기 위해 플로리다 자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부금도 함께 늘고 있죠. 만나고 나서는 적대적이었던 트럼프의 인식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문전성시는 계속해서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틱톡은 지난 4월 금지법이 상원을 통과했고 트럼프 1기 정부도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Have you ever been associated or affiliated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No, Senator. Again, I'm Singaporean. 하지만 지난 16일 틱톡 최고 경영자 추 쇼우즈가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 마로라고를 방문하자 트럼프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They brought me a chart and it was a record and it was so beautiful to see and as I looked at it I said, maybe we got to keep this sucker around a little while, you know. 트럼프의 또 다른 앙숙인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도 100만 달러, 우리 돈 14억 원의 기부금과 함께 마로라고를 찾아갔습니다.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보는 외교에서도 치열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정작 트럼프를 만나지 못했지만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이 마로라고를 방문하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밝히며 취임 전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반면 트럼프의 25% 관세 압박에 마음이 급해진 캐나다 트루도 총리도 말어라고를 찾았지만 여전히 트럼프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One of the really important things is that we be all pulling together on this, the Team Canada approach. 트럼프 당선인이 일기 정부보다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전 세계 유력 인사들이 트럼프 앞으로 계속 모여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3만 리터나 되는 기름을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유조차가 넘어지면서 큰 불이 나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화재로 양방향 도로가 모두 통제돼 한동안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시뻘건 불길이 마구 솟구칩니다. 소방관들이 불이 난 차량 안을 살펴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 인근에서 25톤 유조차에 불이 났습니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 방향 도로로 굴러가 넘어진 차량 안엔 등유 3만 리터가 실려 있어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화재가 너무 강렬해서 대원들이 근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류 진압용 폼약을 이용해서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차 안에서 숨진 60대 운전자를 발견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양 방향이 모두 통제됐던 도로는 사고 후 4시간이 지나서야 정상 통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평택시는 기름과 소방수가 인근 바다와 하천으로 흘러가는 걸 막으려고 주변에 방제선을 설치했습니다. 운전자가 숨지면서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수도권에서 스키장은 좀 멀지만 스케이트장, 눈썰매장은 가깝죠. 지난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 이어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서울에서 눈썰매장 3곳이 동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썰매도 타고 빙어도 잡으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시민들을 박은지 기자가 만났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언덕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즐거운 비명과 함께 쏟아져 내려옵니다. 아이들을 태운 튜브는 팽이처럼 돌아가고 335 손을 잡고 내려오는 썰매는 스릴도 배가 됩니다. 오늘부터 서울 한강에는 뚝섬과 잠원, 여의도에 눈썰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딛고 있던 발을 떼면 10초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저 학교 빠지고 왔습니다. 저희 눈썰매도 타고 빙어 낚시까지 해서 튀김까지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바탕 눈밭에서 뒹굴고 나니 어느새 배가 출출해집니다. 추울 땐 떡볶이와 어묵이 제격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손으로 직접 잡은 빙어를 튀긴 맛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썰매 타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썰매 타기도 재밌었지만 빙어 잡기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건 아이나 어른이나 매한가지. 커플도 많이 오셨고 외국인 분들이 진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하고 어린아이들 이렇게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시고. 3곳의 한강 눈썰매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쉬는 날 없이 내년 2월 16일까지 매일 운영됩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통상 선물을 준비해 주고받느라 분주한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소비자들의 지갑이 다쳤거든요. 12.3 계엄 사태 이후 소비 심리 지수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폭으로 순식간에 꺾여버렸습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서울 창신동 완구 문구 거리입니다. 아이들 산타 선물을 사기 위한 대목인데도 한산합니다. 작년에요. 여기 이 도로가 안 보였어요. 사람밖에 안 보였는데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안 좋을 시기가 되게 많잖아요. 특정 시기 때는 사줘요, 부모님들이 애들을. 근데 올해는 진짜 안 사주세요.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고 매출은 뚝 떨어졌습니다. 뭐 반의 반도 안 되지. 작년에 비해서. 원래 안 좋았잖아요. 계엄령 떨어지면서 더 안 좋아졌으니까. 아마 모든 장사하시는 분이나 자영업하시는 분 다 똑같을 거예요. 이달 첫째 주 8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평균 이용 금액은 26% 급감했고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88.4로 12포인트 넘게 떨어지며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전보다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가계 수입 전망지수가 100에서 94로 내렸고 향후 경기 전망지수는 74에서 56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한 데다 이달 초 비상계엄 사태가 지수 하락 요인으로 추가되며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내수 침체에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소비 심리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거가 소비 심리하고 경제 심리 지수가 여러 불확실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저희 우선 이 소비 심리나 심리 지수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물 경기와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저출산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통계청에서 내년쯤 진입할 거라고 예상했던 초고령 사회에 벌써 도달해 버렸습니다. 어제 날짜로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은 건데 5명 가운데 1명꼴이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연금, 건강보험 등등 해결할 문제는 산적해 있는 상태. 참 걱정입니다. 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70대는 젊은 축에 속합니다. 치매 교육도 하고, 또 화토도 치고, 또 운동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아주 즐겁게.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5,122만 명 중 65세 이상이 1,024만 명으로 어제 전체 인구의 20% 선에 도달한 겁니다. 저출산 고착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2010년에 50세였던 1960년생 여성의 자녀 수는 1.96명이었지만 2020년에 50세가 된 1970년생 여성의 자녀 수는 1.71명으로 줄었습니다. 자녀를 갖지 않은 비율은 4.4%에서 12.3%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평균 기대 수명은 83.5세로 OECD 평균보다 2년 이상 높고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최저입니다. 2019년 15%였던 노인 인구 비중은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한 20년, 30년에 걸려서 초고령 사회가 됐다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10년이나 1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됐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에 더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연금과 건강보험을 비롯해 초고령 사회에 긴급 대응할 인구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연말이면 얼굴 없는 기부부터 평생 기부에 헌신한 분들의 미담까지 여기저기서 훈훈한 소식이 들려오죠. 그런데 올해는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사태로 흉흉한 분위기 탓인지 전체 기부액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거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은숙 할머니는 서울 종로구에 팥죽집을 차려 평생 정성스레 손님을 대접했고 지난 15일 임종했습니다. 고 김 할머니는 따뜻한 팥죽 한 그릇만큼이나 따뜻한 기부를 지난달까지 이어왔습니다. 매달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기부해 어려운 이들을 도왔고 6년 전에는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9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가게에 있으면 어머님이 느껴집니다. 어머님의 정신, 어머님이 정말 여기에서 움직이던 모습. 그래서 저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올 연말에도 이처럼 훈훈한 소식이 이어지는데 올해 사랑의 온도는 지난해보다 낮아진 62.7도입니다. 탄핵 찬반 집회로 거리 민심이 흉흉해진 탓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어수선하니까 심적으로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기업 후원금도 예년 같지 않습니다. 대기업을 비롯한 큰 손들의 기부는 거의 끝난 상황이어서 기부단체들은 키오스크까지 도입해 기부를 독려합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를 넣으면 자동으로 2,000원씩 기부가 이뤄집니다. 기부를 더 편하게 만들어 참여를 늘리고자 설치됐습니다. 거리의 구세군은 추운 겨울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웃을 기억해달라며 종을 울리지만 올해 목표치를 채울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추락한 프로축구 명가 전북 현대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선수, 감독으로 활약했던 거스 포옙 전 그리스 대표팀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뽑았습니다. 명가 부활을 위한 파격 선임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규현 기자입니다. K리그 최다 우승에 빛나는 축구 명가 전북 현대의 지난 시즌은 악몽이었습니다. 끝없는 부진으로 리그 10위까지 떨어지며 2부 리그팀과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치르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간신히 잔류에 성공하긴 했지만 자존심을 크게 구긴 전북이 다음 시즌을 향해 제대로 칼을 갈았습니다. 김두현 감독과 이별한 전북은 다음 시즌 새 사령탑으로 프리미어리그 감독 출신 거스 포옙을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스타 플레이어 출신인 포옙 감독은 잉글랜드와 스페인 등 다양한 리그팀 감독을 거쳐 최근에는 그리스 국가대표팀을 지휘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썬더랜드 감독 시절 기성용과 지동원을 지도하며 국내 축구 팬들에게도 친숙한 포옙은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한국 대표팀 감독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전북 측은 포옙 감독이 첫 미팅 후 며칠 만에 지난 시즌 전북 경기를 거의 모두 보고 올 정도로 열의를 보였다며 단순히 이름값을 보고 선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포옙 감독은 이번 주말 한국에 입국한 뒤 오는 30일 취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팀을 이끌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즐거운 성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추위가 주춤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고 밤부터 경기와 강원, 제주도에는 눈이 살짝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은 메마른 날씨 속 수일째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수도권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시면 중부지방은 서울이 영하 2도, 춘천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전주와 광주가 영하 1도, 부산은 영상 3도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성탄절 이후로는 찬바람이 더욱 강해지겠고요. 주 후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